올해 상반기에 지금 이제 4.5로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났는데 제가 4%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4%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제가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에. 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어떤 위기에 대한 문제, 금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라고 봐요. 포인트가. 자, 뭐냐? 이겁니다. 부채예요, 부채.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전 여기라고 보거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저는 제가 2022년 상반기 때 최종 금리가 4%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이 가봤자 4%일 것이다. 물론 4.5%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올려서 이겁니다, 이거. 제가 1쿼터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그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여기 자 30400 960 곱하기 밀리언 곱하시고 1200원 1300원 곱해보세요. 아셨죠? 알려주세요. 그리고 1쿼터 때 이거였어요. 2쿼터 때,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1쿼터 때 30400이었습니다. 이 뒤에 거 뺄게요, 그냥. 1쿼터 때 30400. 예, 경단이에요. 30400. 자, 2쿼터 때 30568. 자, 400에서 지금 568이에요. 그죠? 자, 최신이 3쿼터인데 뭐예요? 928입니다. 최신이 3쿼터인데 아직 4쿼터 안 나왔어요. 928입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기울기가요, 더 빨라졌어요, 이게. 자, 보이시면 1번. 여기에 밀리언 곱하시고 1300원 곱하세요. 예.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자, 1쿼터 때 30400, 2쿼터 때 30568. 168 올랐죠? 근데 3쿼터 때는 뭡니까? 3.6, 36 올랐습니다. 더 가팔라집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국가 부채를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상반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감가상각도 있고, 그죠? 예. 그죠? 거의 4경 정도 됩니다. 4경이에요. 경, 경. 예. 1억만 있어도 좋은데 경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어, 감가상각되는 거, 빚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뭐그 채권 계속 찍어내면 되고, 솔직히 채권 계속 찍어내면 되고. 그런데 제 기조도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직도 빠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캐파도 커졌어요. 전체적인 캐파가 커졌습니다. 부채에 대한 캐파가 커졌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한 해에 미국이 이자만 쓰는 비용. 1쿼터 때는 561이었습니다. 561이에요, 이거는. 빌리언입니다. 이건 561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561 곱하기 빌리언 곱하기 1300원. 자, 2쿼터입니다. 2쿼터입니다. 똑같은 거네. 2쿼터입니다. 648입니다. 648. 648. 648. 아, 648. 그리고 뭡니까? 3쿼터입니다. 736이에요. 736. 이게 뭐냐면 한 해의 이자 비용이에요.
맞아요. 이 보고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 해 이자 비용만 700조 정도 나간다고 상반기에 말씀드렸어요. 700조. 700조 좀 안 나간다고. 근데 지금 뭡니까?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국가 부채 때문에 1년에 순수하게 이자만 갚아 나가는 비용이 700조에서 800조 사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2번. 이자만. 원금은 못 갚아요. 원금은 지금 어떻게 해요? 채권으로 국채로 전부 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고. 예? 우리 돌려막기 잘 하잖아요. 예? 돌려막기 잘 알잖아요. 예,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어?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를 채권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고요. 이 이자는 내야 되니까 이자도 사실 채권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지 간에 800조 정도를 순수 이자로만 1년에 내야 됩니다. 이자로만. 채권에 대한 이자만. 오케이? 국가 부채에 따라서 이자도 많이 붙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이자가 많이 붙는데 자, 이 이자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 이자가 뭐랑 상관이 있다? 이 이자랑 연결된 채권이 뭐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오케이. 예. 기마오천이 국채인데 예, 여우별님 빙고 맞습니다. 10년물 국채하고 이 이자 금리하고요. 이자 채권에 대한 금리 요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10년물 국채 지금 3.8%대인가요? 네, 어저께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0년 만기 국채가 3.87%인데 맞아요. 3.87%로 끝났는데 지금 제가 3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0년 2년 전에가 0.5였어요. 2년 전에가 0.5. 그럼 뭡니까? 8배가 뛴 거예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자, 이해되시면 3번. 8배가 뛰었다니까요. 금리가? 그럼 얘네도 뭐예요?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안 올린다? 더 올립니다. 금리 더 올려요. 몇 차례 더 올릴 겁니다. 5%요? 뚫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 CPI, 골든크로스가 나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때부터 잡힐 거다. 그럼 뭡니까? 5% 이상. 지금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8%입니다. 더 뛴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이자요? 아직 4쿼터 아닙니다. 3쿼터예요. 그리고 4쿼터 나오겠죠. 더 높겠죠. 내년 1쿼터, 내년 2쿼터 더 높겠죠. 그럼 뭐예요? 진짜 천조라는 예, 천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800조인가요? 지금 600조입니까? 자, 미국은 이자로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훨씬 더 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금리 인상 제한 시나리오를 제가 타이틀로 왜 붙였냐면 상반기에는 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 연말까지 4.0% 이상 올리는 거 미국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연말 12월까지의 연말 금리는 4.0%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4.0%다. 근데 일단은 4.5에서 끝났죠. 한 번 더 올려서. 그러니까 기조를 보면 페드는요. 자, 앞으로
똑같아요. 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8월 예? 어,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냥 쭉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말에 일단 답이 나온 겁니다. 힌트를 계속적으로 줬어요. 답 나오고 그냥 쭉 갈 겁니다. 이거 지금 신경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미국은 이거 지금 신경 제일 안 쓰고 있어요. 일단 뭐예요? 일단 인플레이션 잡자 이거예요. 이거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신경 쓰자. 왜? 이거는 채권으로 그냥 일단 돌려막기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20년, 15년 전에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 이런 어이없는 일이 15년 전에 일어났다고, 불과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럼 페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 페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경기 하강, 경기 침체, 그게 또 그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어차피 사이클이거든요. 경제는 무조건 사이클이에요. 지금 안 온다고 해도 나중에 옵니다. 맞죠? 맞으면 4번. 예, 진짜 와요.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왜? 경제는 사이클이니까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10년 주기든 12년 주기든 18년 주기설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저기 옛날에 공부할 때는 18년 주기설이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낮춰졌습니다. 18년마다 경제 위기 온다는 18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요즘 배우는 친구들은 8년 정도도 배우는 것 같아요. 8년.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죠. 어쨌든 온다가 팩트예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몇 년, 3, 4년, 5년 정도 있다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성지방송이 되는 겁니다. 자화자찬. 성지방송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 제한 시나리오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4.0%부터 0%까지밖에 안 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금리 인상 제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밀어붙일 거다. 그러면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금리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지금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더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은 더 풉니다. 돈은 풀어요. 그럼 뭡니까? 국가 부채 더 많아질 거고 지금 금리 인상 계속되니까 이자 비용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일단 이거는 묻어두자. 왜? 지금은 인플레가 더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이슈니까 그냥 이건 일단 묻어붙이자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어쨌든 올 거는 옵니다. 자, 2-5번.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이거를 향후에 써먹어서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게 우리 숙제겠죠. 처음에는 제 숙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붙어 계신 분들의 숙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여튼 하락장이든 침체장이든 위기의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발라먹을 겁니다. 2023년에는 인생 역전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화이팅 하시고. 이게 현물은 안 되죠. 해외 선물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발라먹을 거예요, 진짜. 2023년에. 자, 일단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될 것이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자, 11월 중순부터 제가 그려드린 차트인데, 자, 최종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말씀 일단은 드렸는데, 저도 이제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봤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산타랠리는 일단은 아직 안 왔는데, 조금 일말에,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죠. 지금 보면, 일말의 가능성이, 좀 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요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딛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제 800까지 일단은 봤잖아요. 10 800까지만 봤는데 깨긴 깼어요. 깨긴 깼어요. 그러면 제가 봐드린 지역이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에요. 최대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탱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뭐예요? 일단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데드 크로스 지금 나온 다음에 그렇죠? 여기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근데 이 데드 크로스도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여기에서 일단은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이건 뭐예요? 데드 크로스가 아니에요. 원래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뭐 기법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21선 기법 맞고 내려가는 겁니다. 21선 기법 맞고 내려가면 길게 가죠. 그죠? 일단은 길게 갔어요. 일봉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5일선하고 21선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온 상황에서 얘가 진정으로 오르려면 어디까지 올라야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 때려야 됩니다.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바뀌니까. 11314 정도 여기. 일목 하단. 여기까지는 일단 이번 주에 때려야 됩니다. 딛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 나옵니다. 자, 아셨으면 한번. 그래야 오른쪽에 이 그림 나옵니다. 저는 하여튼 주구장창 말씀드리죠. 이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이 차트 그려드렸죠. 이렇게 갈 거다고. 일단은 첫 번째 라인은 깼는데 두 번째 라인은 일단 지탱했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없죠 방송. 예, 내일 저기 선물 쉬는 날입니다. 내일 방송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야 안쪽 팔린데. 하여튼 뭐 제가 2022년에는 여러분 엄청난 퍼포먼스를 진짜 자화자찬이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빅쇼트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대한민국의 빅쇼트.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2시간 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시고, 뭐 하시려고 지금, 네. 뭐 하시려고 지금, 네. 아침 7시부터 감사드립니다. 자, 1번 누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내일 항생이랑 내일 해외 선물 휴장이거든요. 내일 석영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다 휴장이어서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강연회 때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기는 하는데 강연회 때 드렸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 거 저는 항상 살짝만 합니다. 뭐 그리고 강연회 때 했던 얘기라고 막 다 귀담아 들으신 건 아니니까. 내일은 마스터 플랜에 집중하시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스터 플랜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내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55,000원 진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얼마까지 했냐면 33,000원까지 했는데 그건 안 됐고 그거는 너무 적자고 진짜. 하여튼 마스터 플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오 좀 살려주세요. 아셨죠? 예. 저기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우겨가지고 했는데 그럼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회원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예. 제가 정회원도 많고 뭐 톡방에는 뭐 거의 1,500명 정도 계시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기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우리 직원들 뺑뺑이 돌려가면서 어저께까지 여러분 어저께까지 저거 했어요. 어저께까지 막 야근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거 안 되면 나가리 납니다 진짜.
나가리라니까. 예.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네. 아, 링크 타고 잘 들어가시면 돼요. 예. 완판하면, 야, 완판하면 진짜 완전 좋죠.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빅쇼트입니다. 자, 추경호 총리가 이런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때리고 있는데, 과거 IMF와 대외 여건이 다르다. 자, 고개 드는 경제 위기설 원인과 실상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무역 적자, 악재만 지금 산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거 위기보다 유동성, 건전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뭡니까? IMF와 대외 여건이 다르다라고 일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경호 장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 없어졌으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쭈쭈쭈 하면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두 번 강조했네요. 매우 낮다. 자,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있고 우리는 외환 보유고의 어떤 그 PSTD라고 하나요? 뭐죠?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예. 외환 보유고 97년 IMF 때 외환 보유고가 박살나서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여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외환위기 때 2008년, 2020년 딱 보면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예, 감소폭이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뭡니까? 요 외환 보유고가 지금 외환위기 때는 336이었는데 그렇죠? 336이었는데 4천 거의 700까지 갔다. 10배 이상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떤 내부에 의한 상황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금리 인상 그 달러 강세로 인한 이거죠?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무역 적자 요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97년보다 유동성이 괜찮고 건전성도 양호해졌고 유동성이라는 건 뭡니까? 외환 보유고도 지금 10배 이상 커졌고 감소폭도 지금 뭐 거의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에서 신문에서 많이 때리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냐? 자, 이건 뭐예요? 자, 개소리다. 한국은 금융위기 온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셨으면 1번. 제가 해외 기존에 퓨처온 전문가님들 밑에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제가 아까 장난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다 친해요. 정말. 제가 인증샷 하라고 인증샷 해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V자 찍고 하면 되나요? 자, 개소리다 이거. 제가 여타 해외 선물 전문가들과 차별점을 두는 건 경제만 저 많은 거 안 친합니다. 네, 저 많은 거 안 친해요. 저는 적이 많습니다. 저는 적이 많아요. 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28살에 서초동 바닥에 처음 들어갔어요. 28살에.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27살에 제가 서초동 바닥에 들어갔거든요. 에이씨,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시험 다 떨어지고.
근데 27살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정말 8개월 만에.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수험 생활을 또 오래 했고 하니까 제가 그 기본기는 굉장히 탄탄해요. 예, 법률 과목에 대한 기본기는 굉장히 탄탄해서 뭐 다 좋으셨지만 어, 70대 사무장님들도 계시거든요. 60대, 70대. 그분들도 저한테 어떤 저기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실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컸어요. 27살 때부터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변호사가 정직원 하자라고 해서 거기가 되게 짜거든요. 저가 2008년도 막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여직원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직원 월급이. 그 정도로 거기가 되게 짠 동네예요. 되게 짭니다. 근데 27살짜리가 그렇게 치고 올라오니 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적이. 예. 거기도 회사잖아요. 예. 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두루두루 안 치네요, 저는. 그 살아보니까 제가 뭐 나이는 제 82년생이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두루두루 친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도 예전에는 막 인맥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원래 특히나 그런 지역은. 근데 두루두루 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하고 진정한 친구하고 햇살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꼭 가장 친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냐 이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도 많이 속아냈습니다. 저는 친구도 많이 속아나. 근데 대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대부분. 근데 아닌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예. 다 속아냈어요. 저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소리 개소리라고 저는 본다. 저는 11년 동안 펌에서 실물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실물 경제, 진짜 정말 실물 경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장님들, 일반 직장인분들,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직업군, 뭐 의사, 변호사에서부터 예? 정말 그냥 저기 건설 현장에서 그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까지 저는 11년 넘게 진짜 실물을 일단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채권, 부동산, 그 도산법에 관한 그래서 어떤 실물 경제를 진짜 디테일하게 보는 이런 거는 제가 우리나라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서 비교 우위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이건 잘난 척 하네라고 이 새끼 잘난 척해서 재수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6월, 8월 전국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저 해외 선물 강연회 한다고 해서 무슨 차트 띄워놓고 설명 안 합니다. 맞죠? 자, 맞춤 1번. 6월, 8월에 저 보신 분들. 저 차트 띄워놓고 설명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차피 그거 10시간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 못 하세요. 내 차트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자, 6월, 8월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해외 선물 강연회를 하면서 부동산, 코인, 회생 파산, 신용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실물 경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 8월에 전국 강연회 때 제가 지금 거의 제가 99%를 다 바꿨는데 안 바꾼 게 이겁니다. 안 바꾼 게 이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거 보신 분 2번 눌러보세요, 빨리. 자, 집중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미국 경제 재밌게 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재미 없어집니다. 예.
지금부터는 재미없어져요. 저 안 좋은 얘기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매각하고 매각가율, 그러니까 낙찰입니다. 경매, 부동산 경매 낙찰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100이라고 봤을 때, 빨간 선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은 거의 빨간 선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의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뭡니까?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아파트는 치솟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매를 왜 합니까? 낙찰을 왜 받아요? 싸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맞으면 3번. 낙찰을 왜 받아요? 경매 사건에 왜 들어가요? 싸게 살려고 구매를 하는 건데, 아파트 보세요. 지금 아파트. 이 제정신이냐고. 예? 빨간색이 100%예요. 빨간색 100%입니다. 100% 이하로 일단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예요? 치솟은다고. 자, 21년.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다 100% 이상 가 있어요. 정신 더 빠진. 자, 잠깐만. 예. 학생들도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이거는.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웃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야. 경매가 나왔어도 웃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22년 뭐예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아파트.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하고 피라고요? 그게 아니지. 왜냐면 이건 경매 사건이잖아요. 응?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이에요. 이거는 법원 경매 사건. 그죠? 피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동산을 영끌을 해서 샀냐 이거예요. 영끌을 해서 영끌을. 이거를 이미 6개월 전에 제가 전국 강연에 다니면서 오신 분들한테 설파를 한 겁니다. 이게 부동산 버블이 엄청 심하다. 어? 자, 이번에 제가 뉴스 하나 올려드렸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뭐냐? 내 보증금 돌려달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권 설정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하고는 이건 달라요, 여러분. 전세권 설정하고. 자, 이게 이제 요거 저기 이나님이 감정가 말씀하셔가지고 감정가 맞는데 감정가는 보통 플러스가 돼요. 예, 감정가가 보통 플러스를 해줍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를 해줘요. 근데 그 감정가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영끌이든 뭐든 하여튼 영끌이든 뭐든 하여튼 지역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지형이다 하면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이게 객관적으로 이거를 보면 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는 경매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 것까지 알려드려요. 들어가 볼까요? 이거였나?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봐야겠다. 오케이. 요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97년도 IMF입니다. 서울을 볼게요. 서울을. 서울을 보면 지금 보세요. 97년도에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온 매각 물건들이 굉장히 하반기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97 IMF에 네네 빠쌤님 들어가십시오. 예. 그 저기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네. 경매 물건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8년도 볼까요? 자,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다. 95년도 IMF 전입니다. 95년도 IMF 전이에요. 경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에버리지로 보면 한 100개 정도? 그죠? 에버리지로 보면 100개 정도. 자, 96년. 96년에 이것도 에버리지로 보면 한 100개 정도죠. 뭐 120, 30개, 3, 40개 요 정도. 예. 서울이에요. 서울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서울 중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만 보는 거예요, 지금. 97년도. 97년도 어떻게 돼요? 200개가 넘어가고 있고 600개까지 치솟습니다. IMF 때입니다. IMF. 98년도. 어때요?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파란색만 보세요. 일단 파란색만. 1000개. 파란색이 접수, 연두색이 철이에요. 근데 그 원래는 접수하고 철이하고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 그러니까 접수되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처리가 되니까. 그죠?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접수만 보시면 돼요. 98년도. 99년도. 99년도. 99년도도 이때는 이제 그 1, 2년 전에 나왔던 매물들이 처리가 되니까 초록색이 더 올라간 건데 파란색만 일단 보세요. 낮아졌어도 뭡니까? 낮아졌어도 에버리지로 600개에서 700개는 되죠. 그죠? 2000년도 들어가면서 조금 안정세. 4월 달에 5천 건은 뭐예요? 그 전에 1년, 2년 전에 접수됐던 게 엄청나게 많이 처리가 된 거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느끼셔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 나오는 걸로 경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모기지 사태를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동산이 핵심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자, 이해되시면 1번. 부동산이 핵심이에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저는 부동산 안 하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투자 목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하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이거 보시면 돼. 이거. 그래서 뭡니까? 2000년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그죠? 300대로 떨어졌죠.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 2번. 200명 다 누르셔야 됩니다. 거의 다 처음 보실 겁니다. 저를 여름에 보셨던 분들, 예, 저랑 여름에 만나셨던 분들 아니고는 이거 해외 선물 방송에서 이거 이거 올려주는 예, 해외 선물 방송인지 부동산 전문 방송인지 모를 정도죠. 예. 자, 지금 볼까요? 2019년? 2019년. 자, 안정적이죠? 100대입니다. 20년. 이것도 안정적일 겁니다. 예, 100대. 왜냐?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23년이 나왔네? 자, 100대. 안정적이죠? 21년입니다. 자, 불과 작년 22년. 뭡니까? 안정적입니다. 오케이? 23년이 나왔는데 23년이 있나? 없다. 오케이. 자, 22년까지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적인 게 깨질 겁니다. 자, 아셨습니다. 한번. 어떻게 해요? 이 안정적인 게 이렇게 깨질 겁니다. 후반기 때처럼. 자, 어떤 내가 어디에서 들어가야 최저점이다. 요건 알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저러한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예측은 가능하다. 오케이? 자, 아셨습니다. 4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일단.
최종 금리 상단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근데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금리와 CPI가 골든크로스 되는 그 지점보다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이 경제위기, 금융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몰라요.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근데 뭘 봐야 되나요? 이거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가시고 눈높이를 높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지금 이거 최신 기사죠. 제가 톡방에 한 번씩 올려드렸죠.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권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이 조금 이제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가지고 많이 잡혀 있어서 내가 조금 불안하니까 설정을 해달라고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줘야 전세권 설정이 등기가 되는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 등기 명령이잖아요. 그죠? 등기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직속으로 해주는 거예요. 언제 해줍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내줘. 보증금을 못 내줘. 그럼 뭐예요? 법원에서 내주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돈을 못 내주면 어떻게 돼요? 강제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 5번. 이게 뭡니까?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거 며칠 전 신문이고요. 12월 18일 신문이고, 요거 제가 기사로 올려드렸어요. 톡방에다가.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학생들도 있어서 인생의 선배님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서 계세요. 패스는 안 돼요. 패스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변론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톡방에 대부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벽타기에서 보세요, 제발. 아셨죠? 예. 제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뭡니까? 11월 취합 때까지 역대 최고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의 70%다.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 제일 많이 올랐죠? 집값 제일 많이 올랐죠? 금리 인상되죠?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제가 지난 6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6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물은 안 된다. 지금 부동산 안 된다. 코인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선물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6월 달에 밀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제 성향을 좀 보시면은, 제가 당연히 돈 버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돈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송을 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몰라, 여러분들이. 예?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 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회사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폰만 보고 있는 거야. HTS만. 내 주식이 얼마나 빠졌나, 오르나 안 오르나. 예? 그거 막 째려보고 있으면 주식이 오릅니까? 내가 막 째려보고 있어요. 이 새끼 안 오르나? 그러면 올라요, 걔가? 쫄아가지고. 많아요. 예. 9시만 되면, 오전 9시만 되면 변기통에 불이 난다고. 회사 화장실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느라고. 예? 회사 화장실 변기통은 뭐예요? 똥을 싸야 되는데 예? 그 똥 얘기는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똥 얘기, 왜냐면 똥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예.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PPL 아닙니다. 진짜 PPL 아닙니다, 이거. 요거 제가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예? 6월부터. 예? 앞으로는 해외 선물만이 수익 낼 수 있어요, 무조건. 2022년 하반기부터 기회장이 펼쳐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기회장 하반기 때 기회장 펼친다고 해서 지금 이거 얼마에 끝났나요? 1,500만 원에 끝났잖아요. 자, 마지막 1번. 지금 27거래일인가요? 이거는 22일까지 있는데 27거래일 연속 수익 나서 지금 1,500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분명히 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전부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뿌린 거 아닙니까? 톡방에다가. 예? 2022년 하반기부터 기회장이다. 12월에만 지금 900만 원 넘게 수익 났지 않습니까? 12월에만, 12월 한 달에만. 자, 아까 빌라왕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천체 빌라왕 죽었죠. 원희룡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3명이 다 죽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중간에 거대 조직이 일단은 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얘네는 지금 바지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지 사장. 중간에 조직이 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사 들어갈 거예요. 수사 지금 뭐 하고 있겠지. 요 정도까지 나왔으면.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자산가치 붕괴 전조현상이에요. 버블 붕괴죠. 그리고 이게 원래 사망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예. 그 봄날의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이틀인가 3일 그죠? 이 사람이 사망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이 사람 명의로 또 계약이 됐어요. 자, 요거 자, 요거 아시면 2번. 이 빌라 왕 중에 한 명이 죽고 2, 3일 있다가 이 사람 명의로 또 매매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조직이 끼어 있다는 거지. 그죠? 이 사람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네, 사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수십 통을 갖고 있다가 그냥 막 찍는 겁니다. 누군가가 위임장 만들어서.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자, 이런 게 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자, 맞으면 3번.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쵸? 운이 없었던 거예요. 막차 탄 거지. 막차 타서 골로 간 겁니다. 그냥. 자, 이 사람이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여서 뭔가 개화가 됐다라고 하면 안 했을 겁니다. 장난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잘 안 하는 이유예요. 차트 설명을. 차트 봐봤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항상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강연회니까 강연회 느낌으로. 자, 아셨으면 4번 여러분.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은요. 항상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 잘한다고 차트 분석 잘하는 거 절대 아니죠. 차트 분석 못하면 수익 못 냅니다. 그런데 차트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2개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2개를 다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이 제 방입니다. 요거는 PPL입니다. 예? 기본적 분석이 선행되셔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자, 지난 4년간 서울 갭 투자 비율 변화입니다. 이제 2021년 통계까지 나왔어요. 40%가 넘습니다. 40%가 넘어요, 여러분. 갭 투자 비율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통계는.
그러니까 뭡니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배로 보셔도 돼요. 배로 보셔도. 예? 배로 봐도 돼요. 배로. 세입자 있으면 다 갭 투자지 뭐. 안 그래요? 근저당 설정이 많이 돼 있으면 갭 투자지 뭐. 안 그렇습니까? 100% 자기 돈 아니면 다 갭 투자로 보시면 돼요, 그냥. 훨씬 더 많다니까 이게.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 이게 와르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그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지금 한국의 사태는 정말 똑같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그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꺼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면 그게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게 빵 하고 터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 회생 사건을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회생법원에 나온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입니다. 11월자고요. 보시면 자, 해외 선물 방송에서 이런 거 처음 하죠? 저도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을 제가 6월 달에도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세요. 거의 대부분 열에 8, 9은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아이 학비라든가, 그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됐다라든가, 장사가 잘 안 됐다라든가, 몸이 다치시거나 아파서 실직을 하셨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회생 파산이나 신용 회복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과소비하고 막 뭐 파산하는 게 뭔 대수야. 뭐 이런 모랄 해저드, 모랄 해저드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되게 소수입니다. 실제로 되게 소수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법원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죠. 당연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런 소수는, 모랄 해저드에 빠져 계신 그런 소수는 그런 비율은 극히 소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걸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진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 이게 통계가 10년 정도밖에 일단 안 나오는데, 통계가 10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일단 2022년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생 사건만 일단은 좀 볼게요. 파산 사건은 안 보고, 회생 사건, 그러니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에 회생 파산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회생, 파산, 법인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회생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자, 채무자들의 총 채무가 평균적으로 8,500 정도 됩니다. 8,500 정도. 8,500 정도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자, 이거는 이제 정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아니면 이거 해석 못 합니다. 급여소득자 중 외부 사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 1억 5천만 원, 이게 중요해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사건 내부 회생비용 담당은 상승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년 전에는 이 기준이 되는 게 1억이었거든요. 근데 3년 지나서
보니까 1억 5천으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회생이든 내부 회생이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뭐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채무액이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3년 전에 퇴직할 때는 1억이었어요. 기준이. 근데 지금 뭡니까? 1억 5천이란 건 뭐냐? 다중 채무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다중 채무 그리고 채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비율 볼까요? 30세에서 39세, 40세에서 49세입니다. 뭡니까?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될 나이에 지금 한 2% 정도 나옵니다. 62% 정도. 가장 활발해야 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율은 어차피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원래 높아요. 60%는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네들. 제가 2019년도에 퇴직을 할 당시에 17년, 18년 정도부터 굉장히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6년, 17년, 18년도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20대 애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때에도. 한 5, 6년 전에.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퇴직을 하면서 우리 이제 부사수 애들하고 그때 연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건 아니었어요. 했던 얘기가 IMF가 한 번 더 오겠다라고 제가 19년도에 우리 거기 있던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맨날 했어요. IMF 한 번 더 오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 29세 이하 애들이요. 지금 보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뭐였냐면 16년, 17년, 18년도에는 여러분 뭐였냐면요. 과소비였어요. 과소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보고장님이나 이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주식, 코인, 연끌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캐파가 더 커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16년, 17년, 18년도의 이상 상황은 카드 과소비였어요. 대출 과소비. 그래봤자 애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빚이. 5천만 원 안 넘습니다. 빚이 2천, 3천으로 하는 거예요. 과소비에서. 근데 지금은요. 그 단위 자체가 다르다.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주식 등 상승. 제가 6월달, 7월달에 이거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자, 아시면 1번 여러분. 주식하고 코인하는 20대들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할 거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얘네들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1번.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안 해주면 더 큰일 난다.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된다. 맞죠? 제가 6월달에 7월달 8월달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보고서 언제 나왔나요? 11월에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에 프로시니까 그죠? 다 보이실 거 아닙니까? 저도 보여요. 제가 법반만 수험생활 포함해서 법반만 16년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42이죠? 82년생? 만 나이니까 오늘부터 만 나이니까 41인데 오늘부터 만 나이잖아. 그죠? 제가 법반만 16년을 먹었습니다. 수험생활까지 다 해서. 제 눈에 보입니다. 자, 원래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많아요. 왕성한 시기니까. 원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이건데 수입은 일단 뭐예요? 채무자들의 월 수입은 뭐예요? 2021년 상반기에 비해서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수입은 늘었어요. 수입 증가. 채무자들의 실질 소득도 증가를 했다. 그럼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수입이 늘지? 그리고 수입이 느니까 변제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수입이 느니까 변제율도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변제율 같은 경우에는 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늘면 변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제율 높아졌다. 자, 근데 그럼 왜 수입이 높아졌느냐? 수입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요. 왜? 코로나로 2년 동안 장사를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실직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못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낮아져야 되는데 수입이 높아진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수입 높아졌죠 지금? 자,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영업소득자 사건 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조금밖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신청이 확 늘질 않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하다. 작년하고. 이것도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아, 왜 그러지?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채무 총액은 어때요? 자영업자, 영업소득자의 채무가 누적됐습니다. 채무는 더 많아졌어. 자, 채무는 더 많아졌어요. 근데 왜 신청 건수가 늘지 않았을까? 오히려 소득은 더 높아져서 왜 변제율은 올라갔을까? 근데 여기 보세요. 영업소득자의 채무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일단 보시면 법원의 회생 사건인데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건이 자 20년, 21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이시면 1번 회생 사건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면서 왜 회생 사건이 줄어들었지? 자 파산 사건은 19년에 비해서 지금 늘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렸고 두 번째로 대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그냥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끊겼고 대출 유예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터집니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회상 파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없지 않나요? 재산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내 집 명의가 있어도요. 회생 파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없는 거 아니에요. 재산 있어도 회생 파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회생사건 접수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회생 파산해도 부동산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1, 2년 정도는 거기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생 사건, 파산 사건 종결이 나면 이게 처분이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이 기간이 길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전략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이사는 못 가겠고 내가 너무 쪼들려. 그럼 회생 신청하잖아요. 그럼 1년에서 2년 정도는 한 푼도 돈 안 내고 근저당 잡혀있다. 당연히 근저당 잡혀있겠죠.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1년에서 2년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 혹시 변호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이거 실무상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서울에서 탑이었습니다. 광주, 인천에서도 올라오세요. 저한테 이거 상담 받으시러. 1년에서 2년요? 돈 한 푼 안 내고 거기 살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로 히트를 쳤어요. 서초동에서. 아니요, 채무 조정 완료 전까지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 신청 건수가 일단은 늘어가면서 뭡니까? 부동산 문제도 터질 거다. 여기에서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회생 파산하시면서 부동산 있는 분들은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10년 동안 부동산을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갖고 계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물론 청산 가치는 거의 없죠. 왜? 영끌을 했으니.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서 그 갭만큼의 청산 가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걸로 서류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건이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거인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 단계면 저는 이제 요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단계까지 일단은 완료가 되면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1, 2년 정도 돈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수임료 330만 원 달라고 해. 그럼 여러분 안 주실 겁니까? 한 1, 2년은 그냥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야. 쫓겨날까 봐 너무 걱정이야. 지금 경매 들어왔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 근데 저한테 왔어. 자, 330 내세요. 제가 이거 살려드릴게요. 2년 동안. 그럼 여러분도 돈 안 내실 겁니까? 나 돈 낸다 4번.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일단은 이게 미봉책일 수는 있어요. 미봉책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쫓겨나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이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청 건수가 왜 줄어드느냐?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리고 대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뭐예요? 이게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신청 건수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서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갈 거예요. 왜 이게 올라가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도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일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생 사건을 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면 회생 재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해요. 원래 이렇습니다. 프로세스가. 회생 신청으로 몇 번 붙어보고 안 되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1번을 거치지 않고 바로 3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 요건이 되면. 그럼 뭐예요? 신청 건수는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진 거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회생을 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면 파산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신청 건수를 유지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이게 2번 케이스가 될 거예요. 2번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요것도 보시면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를 요하죠. 저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고. 자, 법인 회생 접수 건수. 법인 회생이 뭐냐면 여러분 법인 있잖아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접수 건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19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파산 건수가 많아졌어요. 회생 파산입니다.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인데 아니 그럼 이거는 뭐냐? 회생 건수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어렵다면서 회생 건수는 떨어지고 파산 건수는 왜 증가를 했느냐? 자,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그냥 내가 법인 안 살리고 사업 포기하겠다. 그래서 청산 절차로 그냥 넘어가는 거. 이 2번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6번. 내가 너무 힘드니까 회생으로 안 넘어가고 파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완전 실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완전 실무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에서 법인 회생 하려면요. 서울에서 법인 회생 하려면 수임료하고 법원에다가 내시는 돈이 있어요. 법원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수임료하고 법원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그게 두 개 다 합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인회생 한번 할 때, 그러니까 법인회생이라는 게 큰 회사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조그만한 거 있죠. 중소기업 조그만한 거 할 때 저희가 부르는 값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3,300. 일단 기본적으로 3,300. 물론 요즘에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냥 풀코스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부르는 게 3,300. 거기에다가 법원에서 이제 보강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한 2,000 정도 나옵니다. 1,800 이상 나와요. 두 개 합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5,000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사업을 하시려는 분, 진짜 사업을 하시려는 사장님들은 돈을 냅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마인드 차이기는 한데 그 돈을 거의 내요. 돈을 냅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요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그 돈도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큰 돈인데 저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정도면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할부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제가 빡빡하게 영업하진 않아요. 3,300 지금 안 내시면 사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쇼당 치는 거지. 안 그래요? 거기에서 사무장의 역량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어? 이게 사건화가 되는지 이거 이제 변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건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지식이 사실은 변호사님 밑에까지는 있어야 돼요. 법률 지식이. 저도 어차피 수험생활 했었고 법률 지식이 변호사님 바로 밑에까지는 있어야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사건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사건화를 시켜서 수임료를 받느냐 여기까지가 제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법리를 논하는 게 변호사님의 역할. 실무 들어가서 제가 판사님 밑에 실무진 사무관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역할. 오케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냅니다. 한 3달 정도, 그럼 3달 정도 한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처음에 신청 들어갈 때 500 주시고 다음 달 1,000, 그 다음 달 1,500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요. 공장 있는 중소기업이 한 달에 1,000만 원 못 주겠어요? 줍니다. 줘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으로. 이 디테일한 이 조그만한 거의 차이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죠? 자, 신용회복위원회.
자,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채무 변제 딱 두 가지 제도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뭐냐면 법원에서 하는 회생파산 제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삼권 분립이죠. 국회, 정부, 법원, 삼권 분립입니다. 회생파산은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회생파산 한 개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복이라고 하죠. 신용회복위원회. 이거 뭐예요? 공기업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업입니다. 공기업 아니에요.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보면 20대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일단은 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10년치 통계를 보면 회생파산과 10년치만 볼게요. 10년치만 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두 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용한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아, 야,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300만 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천만인데 300만 명.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율적으로 보세요. 미국 3억 중에 6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경제위기,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몇 프로입니까? 2%죠. 맞죠? 2% 맞죠?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가 넘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동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그렇죠, 그렇죠, 예, 맞죠? 6. 자, 경제 활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2,800만 명이에요. 2,800만 중에 300만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10%인가요? 10%가 좀 넘죠. 그쵸? 10%가 넘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주말에 이마트 가시면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은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엄청난 비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비율 중에 20대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게 지금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여러분들 이 시그널 두 개 보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왜 가는지, 그 질이 어떤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근데 요거는 솔직히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드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보셔도 모릅니다.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전문이 아니시니까. 제가 전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건데 어떻게 봐야 된다? 이제부터 경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일단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전철을 밟을 겁니다. 밟게 돼 있습니다. 이 전철을 밟을 것이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들어가진 않지만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했던 얘기는 제가 개소리라는 게 아니고, 대외 여건이 다르니까 뭡니까? 이 정도 IMF 수준의 경제 위기는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대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대외 여건이 뭐가 다르냐면 IMF 1997년의 IMF는 뭐였어요? 위에서부터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기업의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를 다 푸른 거죠. 자, 이해되시면 1번. 위에서부터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IMF가 지금 왜 왔냐? 모릅니다. 이유 몰라요. 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왜 왔냐? 미국에서.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과 추측만 있을 뿐, 연구 결과만 있을 뿐, 왜 왔는지 모릅니다. IMF 왜 왔는지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몰라요. 근데 IMF는 뭐예요? 대외 여건 달라요. 이거 저 공감한다. 근데 성견 선생만의 분석으로는 뭐예요? IMF는 위에서 때린 거예요. 기업이 먼저 아작이 나고 기업의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앵꼬 나고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앵꼬 난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보니까 위에서부터 기업이 무너지면서 온 건데 지금은 뭐다? 밑에서부터 무너진다. 밑에서부터 무너진다. 자, 근데 이 충격은 밑에서부터 무너지면요 엄청 큽니다.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이 먼저 부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파가 서민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충격이 엄청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숨죽이면서 때를 기다리자. 숨죽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현물하시는 분들은. 현물하시는 분들은 경기 사이클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한국의 경기 침체. 한국의 경제 위기. 이때 뭡니까? 선물로 수익을 내셔야 되고,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신용 쓰지 마시고 버티세요. 그냥 HTS 보지 마시고. 그리고 뭡니까? 제 방에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이든 미국이든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뭡니까? 분명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국 쫓아가시면 되고.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더 기다려라. 우리는 선물로 양방으로 수익 내면 되고, 매도 매수로 수익 내면 되고, 뭡니까? 여기에서 진짜 내가 현물을 해야겠다 하시면 선물하시면서 여기에서 뭐예요? 미국 주식을 하세요. 미국 주식을. 미국은요 펀더멘탈 강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2번 있죠? 그 국가부채. 그거 아닌 이상은 미국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2022년에 펀더멘탈이 너무 강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미국은. 이때 차라리 미국 주식 하시라고. 이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위기 올 때까지 기다리자. 뭐 하면서? 제 방에서 있으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강연회 때도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질문은 받지 않을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톡방에 올리시고요. 자, 지금 3시간 반. 예.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쉬긴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서 좀 끊을 건데